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대기를 다룬 일본 드라마 대망을 보고 느낀 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제가 2014년에 그 대망 전체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때 느낀 그 속에 나타난 사무라이, 그리고 낭인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 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저는 매주 2, 3회 그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본 드라마 대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책으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 드라마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걸려서 그 2014년에 보았습니다. 그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오다 노부나가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 이런 말로 대표할 수 있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인공이죠.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죽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들겠다. 이런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낸 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느끼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백성들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대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 속에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다 노부가나는요. 부하 직원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반란 속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다 노부가나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란 그 교만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자신의 욕심으로 그 정복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이는 밑바닥부터 올라와 자리를 차려간 지략의 그 아주 대표적인 교만함을 보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망과 원칙을 보였다라고 드라마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자였던 오다 노부가나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마치 항고조 유방이 항우와 대적할 때 했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 삼국지 유비가 조조 앞에서 보였던 그런 인내심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 인내의 연속을 보여줬는데요. 사례를 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노년 말기에 가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 똑똑하고 아주 그 지략의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죽음 앞에서 그는 구걸하다시피 아들 히데요시를 꼭 지켜달라고 그 간청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간청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쩔 수 없이 내친 둘째 아들에게 피리를 주면서 정권에서 떨어져 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눈물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아들 그 능력과 상관없는 히데요시에게 그 맡겨달라고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며 피리를 주고 그 실력이 부족한 아들을 그 정권에서 떨어져 살기를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초반부에 그는 외국인의 지식과 문물을 겸손히 듣고자 하고 전 세계의 흐름을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경청을 중시했는데요. 결혼한 가문이라든지 상업 세력, 불교 세력, 농민, 가신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췄습니다. 마치 항고조 유방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 인재를 중시했고 특히 경청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면 그 전체를 통일한 사람들의 그 비슷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장악한 후에는 기독교를 단속하고 세국 체제를 강화한 역사적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대망을 가진 그 원칙들을 그 먼저 백성을 위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참았다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가졌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를 그 좋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인데요. 그 속에 이제 사무라이 무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신 세력들은 죽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서 그 무조건 상관 따랐고요. 만약에 패하면 모두 할복을 했습니다. 그 가족도 다른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라이들이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자 낭인으로 전락합니다. 이 낭인들은요 뭐 소명이나 죽은 이런 거 없이 돈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많은 여러 명분도 없이 싸움을 그 하기도 하고 돈을 주면 움직인 그런 세력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과의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지략가가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 발전의 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떠한 그 모두 패하면 모두 할복한다거나 아니면 낭인으로 전락하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어쩌면 굉장히 그 체계가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을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지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실버 산업을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섰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체계는 이 대망이라는 드라마를 살펴봤을 때 그들이 가진 역사 속에서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돼 있고 그 엘리트를 따라서 할복하는 그런 문화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도전이 고민했던 왕에게 모든 나라의 운명을 거는 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다시 2014년에 봤는데 지금 2019년 시점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죽음과 함께 묻지도 않고 사라져가는 가신들과 백성들을 생각해보고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 자녀지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해 역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 현재 우리가 가진 삼권 분립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는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드라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의 인내와 눈물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자식들까지 버려가며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했던 대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또한 그 배경이 되었던 드라마 속에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매주 3회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위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